네, 영남, 강남 3선 이상 용퇴하고 험지에 출마해라. 어제 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이해찬 대표 불가론이 새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으로 삐걱한 한국당, 당내 불만이 인적 쇄신으로 지금 번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재선의 김태흠 의원의 영남, 강남 3선의 용퇴론을 주장했는데 지금 당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김태흠 의원, 대표적인 이제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구는 충남 보령시 서천군이고요.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일단 영남권, 서울 강남 3선 이상 의원들 용퇴 혹은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혁신 요구에 신호탄은 쏘아 올린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의 총선을 보면 어느 정당이든 이제 인적 쇄신에 성공한 정당들은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반문재인 전선만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것만 가지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세대 교체,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이제 당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중진 이상들이 텃밭에서 자리를 바꿔서 성공하는 경우는 당에 그런 관행이 있거나 스스로 결단을 해서 보통 한 1년 전에 지역구를 옮기는 경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호남에서 종로로 옮겨와서 상당히 지역구 관리를 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계획이 되고 또는 스스로가 결단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면은 결국은 저것을 강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도부가 결단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보수 정당을 놓고 보면 1996년도에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가지고 총선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해창 대표가 총재가 있을 시절인데 예를 들면 김윤환이라든지 이기택 씨라든지 아주 거물들을 물리치고 신진 인사들을 대거 발탁해가지고 총선에서 선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그런 지도력을 결단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느냐. 당장 지금 대상이 된 그 이진복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총선 기획단의 총괄 팀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혁신 요구에 신호탄은 쏘아 올려졌는데 앞으로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영남권과 강남 3구, 3선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퇴론의 대상자로 지정된 분들 사이에는 좀 불쾌한 기색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태흠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퍼스트 펭귄은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을 얘기하는 거지 말을 먼저 하는 펭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좀 자유한국당 내부에 그 잠복돼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네. 뭐냐면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도 그걸 이제 계파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심리나 예. 혹은 그런 계파 논리가 여전히 잠복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태흠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김태흠 의원의 얘기로 인해서 이제 지목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아니 본인이 과거 정권 때 그렇게 친위대 역할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혁신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예.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그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 리더십 체제의 한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밑으로 잠복돼 있지만 그게 전면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재현될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황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 계파 갈등 위에 얹혀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내 혁신이나 혹은 인적 물갈이 이런 의제가 표면화되면 또다시 과거의 그런 그 이른바 이제 뭐 진박 공천 혹은 뭐 도장 들고서 저 우리 문재인 저 누구죠 김무성.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사라지셨던 예. 이런 사건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다소는 좀 그 일찍 김태흠 의원을 통해서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도 황 대표가 1차 영입했던 박찬주 전 대장을 비롯한 인물의 면면이 어떻게 보면 당의 보수 색채를 더 강화시키고 예.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좀 퇴행적인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혁신도 못하고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는 총선 힘도 못 써보고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들이 커져서 예. 저런 목소리가 조금 일찍 터져 나왔고 앞으로 계속 저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도 나오고 있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구는 포기를 하고 험지 출마하겠다 얘기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데 황교안 대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보자면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다. 이제 예. 대표가 어떠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의 선거 지위라든지 지원 유세라는 것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게 맞죠. 과거에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표 이런 경우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상징적인 곳에 가서 예를 들면 빅매치라고 얘기를 예. 하죠. 전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데에 선도에 서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네. 황교안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는 사실은 한 번 기회를 크게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올 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창원 성산에 나가서 보궐선거를 본인이 직접 치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상당한 입지도 됐을 거고 황 대표의 선거 지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좀 길게 보자면.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안 된 상황, 그런 결단을 못한 상황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지도력이 자꾸만 실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당에서 정말 그 지원 유세를 책임지고 선거를 총괄 책임지는 그런 위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나 저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공천 과정에 있어서 아주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시 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보수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선거연대도 안 되고 그럴 때 영남 중진 또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삼선 의원들이 다 불출마를 해버리면 이분들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공화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가 양분돼서 더 불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사태 이전부터 예. 시작해서 대략 7월 달부터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훨씬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중진들이 과연 지역구에서 정말 꼭 우리를 대표하셔야 됩니다라고 지지를 받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고요. 네. 오히려 뭔가 당이 새로워지고 국민의 지지들을 회복해 가는데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가를 받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영남 지역 그리고 강남 3구에서의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주자가 바뀐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한테 좀 감동 줄 수 있고 우리가 꼭 모셔와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배치하면은 당 전체로는 크게 이제 박수를 받겠죠. 자, 어쨌든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제 두 분 다 앞서 해주셨는데 최근에 출범한 한국당 총선 기획단을 보면 영남권 그리고 친황 계열이 많다. 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 출범을 시켰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조금 상징적으로 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인물 같은 느낌을 예. 주죠. 이게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는 게 선거의 구도를 잡고 또 전략을 짜고 그리고 컨셉을 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새로울 게 없는 어떻게 보면 황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기획단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기서 어떤 새로운 전략이 나올 거며 저기서 어떤 혁신의 면모가 보이겠는가 이런 이제 당 안팎의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결국에는 1인 독주 체제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혁신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보수 통합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보수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인 독주 체제가 아니라 경쟁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 예. 당은 그렇게 경쟁 체제로 전환됐을 때 더 강해지는 게 보통 그 정당의 그렇죠. 생리입니다. 예. 근데 그걸 회피하고 1인 독주 체제를 계속 지속하려다 보니까 총선 기획단도 어떻게 보면 본인과 가까운 조금 보면 일색화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당내에서 이대로 가면은 총선 못 이긴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에서 그 굳히기를 하는 그런 선거는 치를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까지 확장성을 갖는 그런 선거는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필요한 건 이념적으로 더 강고하게 이 보수 색채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다소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총선기획단의 면모로만 보면 물론 이제 총선기획단이 총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스타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면모로만 보면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까? 좀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갖지 못했던 그런 이 정치적 영토를 네. 넓혀가는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총선 의심이 기획단 듭니다. 면면을 봤을 때, 네. 예, 그런 생각이 드신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유민봉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이미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서요.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그거는 쉽지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유민봉 예. 의원님은 뭐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청와대 이제 수석으로 예. 갔다가 정치에 온 경우 지금 비례대표인 그렇죠. 거죠? 비례대표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총선 기획단에도 과거에 크고 작은 선거들을 제대로 기획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진복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진 출신이고 그리고 뭐 김선동 의원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하셨고 예. 특히 김우석 특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창 총재 시절부터 보좌역으로 크고 작은 선거들을 쭉 기획을 했던 사람인데 예. 우리 박 의원님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뭐냐면 결국은 한국당이 우파 오른쪽으로 가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로 가고 또 중원에 있는 중도에 있는 외연 사람들로부터 확장, 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관철시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 보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당에 관철시킬 수 있느냐. 예.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총선 기획단도 그런 기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근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 내에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이제 물갈이 또는 중진들 용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사실은 뭐 한나라당 시절, 새누리당 시절에는 당내의 소위 개혁파들,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에 그런 흐름들이 없어요. 결국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중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다수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내고 그 염원을 받아서 기획단에서 안을 만들고 지도부가 결단하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인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당의 분위기를 제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불출마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다시 돌아서서 다시 출마를 돌아서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이제 외연 확장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한국당에 있는 위치에서 이제 중도까지 오려면 거쳐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꼭 언급되는 분 이제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이제 신당 창당 작업에 좀 속도를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을 만들고 여기에 지금 소속된 의원이 유승민계 의원이 8분,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이 7분인데 이제 곧 창당 추진위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그 안철수계 의원까지 다 통합이 돼서 같이 갈까요? 그 점은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철수계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기존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을 시켜준다면 모르되 제명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제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 그 어떤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그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신당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 셈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의원과 함께,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신당 찬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지금까지의 반응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이제 변혁 모임이 그대로 이 신당의 기초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그 안철수계 의원들에게는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 의사가 아직 확인이 지금까지 의사 확인이 안 됐고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같이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계 복귀 요구는 계속 받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마라톤 완주 소식만 지금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역할할 수 있는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면 총선 전에 들어올 거고 그것이 아니면 이번 총선도 지나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목표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해야 되고 실제로 세력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승민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8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라도 분명히 그러면 새로운 정당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와 관계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그 내부에서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 내지는 통합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떻든 바른미래당을 고쳤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위 유승민 그 대표하고 같이 전 대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의 결집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당은 진정으로 보수 대통합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통합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낡은 모습들을 계속 예를 들면 지금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당에는 합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자기 걸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찌됐든 큰 집에 있는 사람이 작은 집에 있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은 유승민이라는 분에 대한 상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자기의 변화나 자기의 희생이나 타 세력에 좀 포용력 있게 배려하는 것 네. 이런 모습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수 대통합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 보수통합 외연 확장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계속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3지대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의향은 아직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철수 대표 아주 과거에는 최고의 왕벌이었을 때가 있었다. 이제는 그러나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시절하고는 좀 상황도 다르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조금 달라진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기대나 평가가 많이 네. 달라졌고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이제 팀플레이가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 구상을 하건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이른바 이제 안철수계로 불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좀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른바 이제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좀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돼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크게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총선 전에 귀국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어가 가지고 그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 쓸 이유가 있느냐. 네. 이런 그 스탠스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게 다소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예. 지금 정치권 내부의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뭐 지금 내가 이 누울 자리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의 인적 쇄신부터 해서 보수통합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요. 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이해찬 대표 표정 연일 어둡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반듯한 공천 룰을 만들었다 자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적극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의 목소리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당대표의 사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권리죠. 저는 그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당장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요구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쇄신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요청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요청에 저는 당대표가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해가지고 룰을 확정을 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반듯한 공천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룰을 잘 적용을 해서 좋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표 사퇴 일축하고 총선에 매진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우리 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그중에서 2,000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철희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한 명이라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이런 조언.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께서 어떻든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제 뭐 전체 권리당원 숫자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을 키웠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 비교적 총선기획단은 잘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총선은 소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그동안에 상당히 그 인사에 있어서 오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그 청와대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거든요. 예. 결국은 좋은 인물들을 많이 총선에 내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인사에 대한 쇄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쇄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이고 예. 그게 아니고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간다. 그리고 이 기조, 국정기조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그 심판의 대상, 암만 훌륭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을 민주당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연 총선 기획단이 됐던 지도부가 됐던 그런 국민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당이 중심으로 쇄신책이 마련돼야 된다. 예, 이런 지적이신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의 조기 등판 목소리인데요. 금태섭 의원 역시 오늘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최장수로 재임을 하셨고 예, 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정치인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정치도 잘하시는 분이고 당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들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낙연 총리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하면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지금 이낙연 총리의 조기 등판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총리직은 계속 하고 계시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으로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5일이에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제 거치가 정리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정감이거든요.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대선 지지율에서도 계속 그 1위를 달리고 계시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중도층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올 건가, 그게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인데, 그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낙연 총리의 리더십이 선거에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 총리가 말을 아끼고 계시지만은 기존에 하셨던 발언들을 보면 내년에 총선에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나는 정치인이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속내를 비추고 계시진 않지만 이낙연 총리 또한 총선에서의 역할론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내년 총선이 그 민주당으로서 쉬운 총선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역대 모든 총선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지지율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론 이런 게 불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안정감을 바탕으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이낙연 총리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월 15일 전에 어떤 시점에 돌아올 것이다. 당으로.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회 상황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고함 후폭풍으로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당 아침 회의에서도 강기정, 정의용 실장 경질론 계속 이어졌는데요. 강기정 수석 오늘 예산 결산 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께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운영위 국감에서 나타난 안보에 있어서의 안보실장의 이 잘못된 인식 그리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시게 되나요? 준비를 해오셨어요? 답변 물으면 대답하려고요. 예결위 담당 간사들이 오라 그래서 제가 오는 건데요. 네, 강기정 씨 오늘은 좀 표정이 부드러워진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산 정국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강기정 수석이 꽤 정치를 한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도 가깝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국정감사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국회 모욕죄라는 게 있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냐면 국회 모욕죄가 예를 들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넣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서로 질문을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감사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모욕했을 경우에 국정감사에서 모욕했을 경우에 국민을 모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강기정 수석이 지금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당에서 강기정 수석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하고 예. 그거를 야당에서 수용해주면 다행이고 만약에 강기정 수석의 거취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국회를 공전시킨다라고 예. 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럴 만큼 이게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도 그냥 사과해서는 안 그냥, 되고요. 정말 이 정도면은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깊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사과 안 되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까 싶긴 합니다. 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